혹시나 이런 것을 알기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아버지께서 저한테 아빠는 이제 집에 못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부분을 알리고 싶어서예요.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근데 충격적인 건 그래도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겪었던 부분을 이야기해드리는 거라 좀 조심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도라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올린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근황 영상에서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인해서 많이 아프셨고 결국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 많은 일을 겪었던 과정, 그와 관련된 죽음에 관한 이야기, 죽음으로 가는 환자의 과정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부족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유익하게, 재밌게라기보다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신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된 게 사실 그 전부터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알게 된 계기가 아버지 방에 있는 휴지통에서 피가 가득 묻은 휴지가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피가 발견이 되기 전에 치질에 관련된 비타민제를 먹는 걸 한번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 문제가 있나 싶었는데 그 발견된 휴지에 피가 엄청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방법을 택했죠. 아버지가 원래 평생 동안 병원을 잘 안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설득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의사가 판단하길 직장암 말기다, 수술을 해야 한다. 그렇게 돼서 수술 9시간 후에 중환자실로 내려가셨어요. 거기서 사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충격적인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남고, 저희 아버지는 표현을 잘 안 하시고 아픈 것도 티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엄청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취가 깨는 중간에 중환자실에 내려가면 이제 마취가 깨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충격이었고, 그 후에는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와서 이제 회복을 하는 이제 과정이었는데, 그때도 염증 수치가 계속 안 내려가고 폐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항암 시기를 놓쳤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항암 치료가 힘들게 됐어요. 항암을 받는 거를 고려를 했었는데, 왜냐면 워낙 말기고 수술만으로도 완치는 힘들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돼서 항암 시기를 놓쳤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지내기 시작했죠. 근데 뭐 간간히 산책도 하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하시다가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하길, 아버지 본인이 판단하길 회사에 복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을 하셨는지, 사실 집안이 돌아가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가족은 이제 돈의 문제가 평생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랑 엄마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회사 복귀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회사로 복귀한 후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환자고 수술을 마치고 한 달? 2달 정도 지난 상태였나? 힘들어 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못 나가겠다고 회사에 통보를 하고,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미 암이 다시 이제 신체에 많이 퍼진 상태였고, 그때부터 항암은 이제 의미가 없었고, 의사가 얘기를 하길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6개월, 1년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저도 그때쯤부터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기 시작했었고, 하지만 아버지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생활을 할 때도 이제 뭐 자연요법이라던가 한때 이슈가 됐던 이제 환자분들이나 환자 가족분들은 이미 아실 펜벤다졸 요법을 시도하기도 하셨었고, 근데 전부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좋아지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또 악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죠. 크게 한 번 그러니까 괜찮았다가 한 번 크게 문제가 되고, 또 괜찮았다가 한 번 크게 문제가 되고, 이런 계속 그런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수술 후부터 계속 불편해 하셨던 게 수술 부위 통증 문제. 그거는 계속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비뇨기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어요. 소변을 보기도 힘들어 하시고, 그 하반신 쪽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과일을 산다고 앞에 잠깐 집 앞에 나가셨다가 크게 넘어지시고,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힘이 풀려서. 그 다음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시다가 그랬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허리를 삐끗하셨어요. 사실 그때쯤에는 이제 통증이 심한 상태여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서 이제 그걸 먹는 중이었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진통제 양이 처음엔 이만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지나면 이만큼 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프면 무조건 먹으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병을 이기고 싶었던 건지 참다 먹고 계속 그 상태였거든요. 사실 아프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환자 본인이 편한데, 아무튼 마지막에 화장실에서 허리를 삐끗하시고 그 후부터는 걷지를 못하게 되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 엄마가 이제 도와주면 이렇게 세워주면 잠깐 일어나 계시거나 잠깐 걷거나 요 정도 할 수 있는 상태가 그때 상태였고, 우리는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시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응급실로 간 거죠. 응급실로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입원이 안 된다. 어디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제 응급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원이 안 된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려면 대기번호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겨우겨우 생각을 해낸 게 요양병원 입원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호스피스 병동 대기번호는 올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차저차 막 급하게 일반 요양병원 알아보고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입원하고 얼마 안 돼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엄마가 매일 이제 요양병원에 면회를 가셔가지고 아버지 케어해드리고 잠깐 이렇게 세워주시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이제 면회가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죠. 아빠는 이제 병을 이기려는 의지가 그때까지도 강하셔서 운동을 해야 된다, 몸을 잠깐이라도 일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하셨는데 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드셨던 와중에 아버지가 원래 드시던 마약성 진통제를 요양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얘기를 나눠보니까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받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는,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여차저차 해서 병원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일반 병, 그러니까 요 호스피스 병동 말고 일반 병실로 입원이 됐어요. 일반 병동으로 입원을 시켜주고 이제 거기서 얼마간 지내셨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아버지께서 그래도 그러니까 움직이지만 못하셨지 의사소통은 다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발음도 세시고 말도 어눌해지시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량도 확연히 줄었고요. 그때쯤 아버지께서 저한테 아빠는 이제 집에 못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때쯤에는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걸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근데 점점 그렇게 또 일반 병동에서 상태가 안 좋아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다행히 자리가 빨리 나서 옮겼어요. 호스피스 병동.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식사 중지 상태였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확실히 아빠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인지가 되었죠. 말이 많이 어눌해지셨고, 말투가 겨우겨우 알아들을 만큼 어눌해지시고, 그렇게 자주 하시던 이제 핸드폰으로 막 인터넷 쇼핑하고 병원 생활에 필요한 거 막 주문하고 그러셨는데, 그거 주문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주무시고, 또 주문하다가 어느 날은 뭐 물병을 산다고 주문을 했다는데 이제 막 아빠 내역 뒤져보니까 주문이 안 돼 있고, 근데 아빠는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말투도 어눌해지시고 그런 상태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엄마만 찾기 시작하시고, 지인들이 왔다 갔다 해도 누구야 누구 왔어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응 알아 이 정도만 대답할 수 있는 상태로 또 더 나빠지셨고요. 근데 그러다가는 또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짧아지시기도 하고 거의 잠을 주무셨고, 더 가서는 말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나서부터 그 뒤에 이제 악화되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 눈도 잘 못 뜨시고 말도 잘 못하시고 하실 때쯤 어머니가 많이 불안해 하셔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의 담당인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의사 뭐 이렇게 뭐 수술하고 치료하고 하는 의사가 아니라 가정의학과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호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갔죠. 그게 3월 셋째 주쯤? 선생님께서 상담 초반에는 이제 저희 눈치를 많이 보시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았고, 또 그 죽음에 관한 얘기를 돌려 말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울거나 놀라거나 큰 리액션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는데, 상태가 나빠지긴 했고, 정확히 때가 언젠지는 이제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른지라 정확히 말은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환자의 어떤 증상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다 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는 증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건데, 그게 예측을 해보자면,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예측을 해보자면, 왜냐면 가족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보통은, 예측을 해보자면 부재자 투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린이날은 넘기기 힘드실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너무 뭐라 그러지? 보통 다른 병원도 다 그렇겠죠? 되게 조심스럽고 가족분들을 많이 걱정한다고 느꼈던 게,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손자 손녀가 있냐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걱정을 해서 그걸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왜냐면 어린이날 전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중간에 선생님이 가족마다 성향이 달라서 좋게 돌려서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고, 아니면 있는 사실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 가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바로, 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미 끝까지 죽음까지 생각을 마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가족 성향이 좀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그런 돌려 말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뒤로는 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단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이 앞에 가셔서 얼른 식사라도 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약간 안심을 시켜주는, 우리 엄마가 걱정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 돌아오고 그날은 아빠를 보지 않고 저는 바로 출근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간호사가 엄마한테 알려줬다 그랬나? 환자가 혈압이 떨어지거나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하고 하나 또 뭐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죽음에 거의 다다른 상태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잘 지켜봐야 되는. 근데 아빠는 그때 그 상담 후에 3월 셋째 주쯤 상담 후에
뭐 혈압이 떨어지는 일도 없었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일도 없었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술 후부터 이제 점점 악화되면서 그 수술 부위를 비롯해서 다리랑 팔이 좀 퉁퉁 붓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점점 붓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은 다 빼짝 마르셨는데 저희 아버지만 퉁퉁 부어 계셨거든요. 계속. 근데 그 붓기가 얼마 후에, 그러니까 상담 후 얼마 후에 자연스레 싹 빠지더니 숨소리가 달라지셨어요. 근데 그때도 그래도 혈압은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더 버티시려나 보다 했는데 저는 딱 다음 휴무 때 아빠를 보러 이제 병원에 가볼 생각이었는데 그 휴무를 이틀 앞둔 날 출근하기 전에 엄마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빠 상태가 나빠졌으니까 출근하지 말고 병원으로 오라고 1인실로 옮겼다고.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부분을 알리고 싶어서예요.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제가 계속 호스피스 병동 말씀을 드렸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최대한 편안하고 아프지 않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치료는 일절하지 않고 환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그런 곳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요즘에 좋은 곳은 엄청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뭐 만드는 그런 수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림 그리는 수업이 있는 데도 있고 환자가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튼 호스피스 병동에서 1인실로 옮겼다는 건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되었다고 이제 며칠 있으면 가는 거다 이게 아니고 대체로 그날 안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1인실은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곳인 거예요. 이제 저는 그래서 사장님께 출근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죠. 1인실로 달려가서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시는 아버지 손을 계속 잡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죽은 후 몇 초 동안은 이제 청력이 제일 마지막에 다친다고 해서 좋은 말을 끝까지 많이 해주고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해주라고 그런 걸 저기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도 하지 못하시고 눈도 뜨지 못하시지만 들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엄마랑 이모랑 저랑 셋이 있었는데 계속 말을 하고 우리끼리 대화도 계속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엄마랑 이모가 자리를 비워서 아빠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빠한테 그냥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면서 눈물이 막 나서 엉엉 울었었거든요. 근데 다 울고 나서 아빠 얼굴을 딱 봤는데 그 감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절대 끝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은. 그렇게 계속 아빠 손 잡아주고 근데 잡아준다기보다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손을 놓기가 싫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근데 그렇게 있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하니까 엄마랑 이모가 집에 가서 좀 쉬다 오라고 해서 저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장례식 생각도 해야 되니까 머리도 감고 채비도 하고 해서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저랑 엄마랑 이모랑 셋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봤어요. 아빠를 지켜보고 뭐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잠깐 눈 붙이기도 하고 그 1인실 안에서. 그러다가 아버지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기 전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돌아가실 때는 숨이 한 번에 탁 하고 끊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선택적 죽음이라든지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환자들이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거나
뭐 그럴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탁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정말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소리가 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에 가까워졌다 할 때는 정말 이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숨소리가 변해요. 숨소리가 해서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무호흡 구간이 많아지기도 하고 숨 자체가 길어지기도 하고 점점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근데 엄마랑 저랑 이모는 아버지 숨소리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빠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아빠를 지켜봤는데 그 시간이 정말 억겹의 시간이에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호흡의 패턴이 중간중간 이제 바뀐다고 했죠. 호흡이 이만큼이었다가 호흡이 길어졌다가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뀔 때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숨이 탁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았다고. 근데 그때 호흡이 바뀔 때마다 이제 끊어지나 하고 심장이 쿵. 또 호흡이 바뀔 때마다 지금인가 하고 심장이 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언제 가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마지막에는 무호흡 구간이 길어지다가 호흡이 이제 탁 멈춰요. 그러니까 하고 그대로 멈춰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때는 가족이 전부 오열을 했고 뭐 보통 여기저기서 듣기로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눈 한번 뜨고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미안해 고생 많았어 이러면서 막 엉엉 울고 이제 붙들고 하니까 그때 헉 하면서 이제 대답하는 듯이 한번 숨을 크게 쉬었다가 이제 그대로 호흡이 끊어졌죠. 끝까지 눈 한번 뜨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건 그래도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호흡이 멈췄다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사실 아빠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숨도 숨인데 누워 있으면 이렇게 목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쪽인가? 맥박이 뛴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여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숨 패턴이 달라질 때마다 내 맥박도 점점 천천히 뛰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호흡이 딱 멈췄는데 맥박은 계속 뛰고 있는 거지. 근데 일단 아버지께서 숨이 멈추셨으니까 저희는 간호사를 불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간호사가 맥박이 멈춰야 된다고 멈추면 그때 부르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을 그거를 지켜보면서 또 오열을 엄청 했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지독하고 끔찍한지 아시겠나요? 저는 아빠가 아팠던 그 2년 중에 그때를 가장 잊을 수가 없어요. 1인실에서. 정말로 저는 1인실에 있는 내내 아빠 숨이 언제 끊어질까 조마조마하고 무섭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과정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천천히 장기가 하나하나씩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신체 기관이 점점 멈춰가는 과정. 저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도 접한 적이 없어요. 영화, 드라마, 의학 드라마, 주변의 이야기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걸 얘기해준 사람이 없어. 병원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숨소리가 점점 바뀌어요.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 근데 디테일하게 막 그렇게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아마 대부분 저같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매체에 보여지는 죽음은
그냥 어느 순간 숨이 탁 끊어지는 그런 장면으로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니까 보여지고 있고,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숨이 멈추고 나면 병동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저희에게 물수건 같은 걸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빠, 아버지 얼굴, 팔 이런 데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 물수건 같은 걸 쥐어주고 잠깐 나가 계세요. 그러면 저희는 닦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호스피스 병동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때도 너무 힘들었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왜냐면 숨이 끊어진 아버지를 그 상태로 계속 보면서 닦아주고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정말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염을 하는데 주변에서 다들 그랬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막 울다가 실신하고 막 놀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때는 담담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미 1인실 안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저희 가족은 장례식장을 그 병원에 있는 지하 장례식장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관을 들고 올라왔고, 이제 그 처리를 하는 동안 저희는 또 병실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처리가 되어서 이제 관을 운반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나와서 그분들이랑 관이랑 같이 지하로 내려갔죠.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서 안치실에 안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분 확인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장 상담실로 가서 모든 부가적인 것과 장례식 시간, 절차를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장례식이랑 그 후의 이야기들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풀어볼지 어떨지 결정을 하고, 오늘의 영상 이런 이야기들은 아는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은 모르는 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저 일하는 곳 사장님도 듣고 놀라기도 했고, 실제로 친구들도 디테일하게 얘기를 듣고 놀라기도 했고. 근데 이런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언젠가 생길지 모르는 때를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이런 것을 알기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영상에서 말하는 죽음의 과정과 같은, 이제 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나 뭐 성생활 이런 이야기, 숨겨지고 포장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숨겨놓지 않고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라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네요. 지금 찍으면서 영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궁금해도 물어보기 꺼려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영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소한 부분이라도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조만간 또 찾아올게요. 안녕.